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의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게시판에 동규 행규 아빠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부득이하게 출근하는 길 세종문화회관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마치 군사훈련하는 것처럼 경계가 삼엄하네요. 경찰 진압 차량과 방탄차 그리고 사복 차림의 경찰들이 오와 열을 맞추며 사복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전투복 차림의 경찰들이 오와 열을 맞추며 길 건너 동아면세점까지 인도를 점령하다시피 합니다.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 동규 아빠님 박정희 시대를 체험하신 겁니다. 네. 지난주에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죠. 그런데 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야당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며 언론들도 일제히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지갑만을 노렸다며 반발이 거세게 분출했는데요. 이에 놀란 박근혜 대통령이 급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곧바로 세부담 증가 하한선을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정세 없는 복지를 강조해 왔는데요.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세대 개편안 내용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이제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네. 그만큼 이 세금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네. 또 뭐 10분, 20분 만에 얘기해서 안 될 문제라서 특별히 모셨는데요. 네. 오늘 청취자들의 기대도 큽니다. 네. 자, 세금, 예. 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아니, 근데 제가 사전에 좀 고지를 했더니요. 네. 아직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세금 하면은 누구나 내기를 싫어하는데 하지만 그렇죠. 예,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해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게 보통입니다. 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면은 세금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 상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의 세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일반인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이제 그 세금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다들 누구든지 뭐 내기 싫어하죠. 네. 그리고 이제 잘 모르죠. 뭐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근데 하여튼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은 자칫하면 다 열받죠. 예. 근데 이제 그 세금을 보면 이제 정부가 걷어들이는 걸 통상 이제 국세라고 합니다. 네. 이제 국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직접세하고 간접세로 나눠집니다. 네. 직접세는 이제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간접세는 부가가치세가 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 하면은 사실상 이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법 개정이나 세제 개정을 하면 이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항상 건들게 되죠.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걸 먼저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소득세 안에는 이제 직접세 이제 소득세 안에는 이제 그 월급쟁이들 한테 이제 보통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은 회사에서 원천적으로 세금을 떼죠. 원천징수라고 그러죠. 예, 이게 근로소득세죠. 네. 예, 원천징수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영업자라든지 이자 뭐 은행 예금에서 이자 받는다든지 뭐 투자해서 배당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기타 소득으로 해서 이제 내가 이런 소득을 이렇게 올렸습니다라고 자진해서 신고하는 신고를, 이제, 예, 종합소득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소득세는 크게 이제 그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물론 종합소득세 안에 이제 근로소득 다 포함이 됩니다만 근로소득세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따로 조금 이제 분리를 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이제 나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전체 세금 구조는 이제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세금은 이제 어떻게 내느냐라고 보면은 먼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해 5천만 원 소득을 올렸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네. 그 신고액에서 이제 소득 공제를 해 줍니다. 네. 이제 기업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면 그 매출에서 이제 비용을 공제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개인의 경우에도 소득을 올리면은 그 소득을 올리는데 개인도 투자를 했다,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제 소득 공제를 해 줍니다. 네. 소득 공제를 해주고 나면은 이제 내야 될 세금을 이제 그 과표 세액이 나오죠. 네. 근데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제 소득을 공제하고 난 다음에 남는 이제 그 공제 후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이제 이렇게 쭉 그 세율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정하죠. 네. 그럼 세금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세금 공제를 이제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공제가 2단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먼저 소득 공제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금 공제가 이제 그게 세액 공제라는 거죠. 그렇죠. 예, 세액 공제죠. 이런 2단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조금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하고 세액 공제를 하는데 이제 그 뭐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득 공제의 경우에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을 이제 놓고 보면 네. 근데 뭐 가족 수가 중산층이라 그래서 뭐 10명이고 뭐 고소득층은 뭐 30명이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예,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 공제는 대체로 중산층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경우에 소득 공제는 어차피 가족 수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다 똑같죠. 예. 공제되는 율로 따지면 네. 그 높지 않다라는 거죠. 네. 반면에 뒤에 이제 세액 공제를 보면 네. 세액 공제는 특별히 소득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조금 공제를 좀 이렇게 받을 항목들이 많은 사람이 세액 공제도 많아지죠. 그렇죠. 이게 세액 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고 그렇죠. 소득 공제는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그렇죠. 뭐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이거 뭐 논란을 이해하려면 이 정도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면은 일반인들이 진짜 이해하기 쉽지는 않겠네요. 네, 힘들죠. 네. 자, 그러면은 이런 바탕 아래서 네. 이번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어떤 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크게 한 뭐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개. 첫째는 네. 선진국과 비교해서 한국의 경우 조세 부담률이 낮다. 그러니까 예컨대 국민들이 세금을 선진국들에 비해서 좀 적게 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네. 특히 이제 소득세하고 소비세는 그 조금 이렇게 선진국에 비해서 적게 내고 있고 네. 법인세하고 재산세는 좀 더 많이 내고 있는 편이다라고 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아, 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법인세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내는 겁니까? 예, 그 하여튼 뭐 그 이번 세법 개정안 발표하면서 이제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발표한 그 자료 안에는 그렇게 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득 공제를 줄이고 네. 세액 공제를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소득 공제는 고소득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좀 반대죠. 네, 반대네요. 예. 그러니까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 공제를 이제 세액 공제로 전환해서 좀 과세 부담을 높이겠다 고소득자한테. 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핵심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에 탈세라든지 뭐 지하 경제를 양성화를 통해서 과세 기반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공무원들이 받는 이제 일부 수당, 네. 그다음에 종교인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그 정부가 그 제안한 세법 개정을 하게 되면 세수 증대 효과가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한 2.5조 원 가량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이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근데 네. 아까 저기 몇 가지 의문점 당장 들어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는데요. 네. 과연 우리의 법인세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건지 네. 아니면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서
소장님 설명은 소득공제가 저소득층에 유리하고 세액공제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걸로 돼 있었는데 네. 지금 그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그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그 OECD 선진국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네. 한국의 경우에 소득세하고 소비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네. 법인세하고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5년 동안에는 법인세, 재산세를 낮추고 네. 소득세하고 소비세는 좀 높여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 조세 정책 방향을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선진국 OECD 선진국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이제 세율 구조를 비교를 해보면 세목별로 네. 비교를 해보면은 법인세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 위기 전에는 비슷했습니다. 선진국하고 한국하고. 네. 근데 이제 2008년 이제 그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금융 위기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 네. 경기 부양한다고 법인세를 상당히 줄였고. 감면을 줄였어요. 네. 네. 그래서 한국은 가만히 있는데 네. 그쪽이 줄어든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이제 모습을 띠게 된 거죠. 네.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한국이 낮습니다. 아, 종합소득세는? 네. 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정도고요. 유럽에 비해서는 부가세가 낮지만 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높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도 중간 정도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그 OECD 선진국하고 한국의 어떤 세목별 그 세수 구조를 비교를 해보면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율이 낮습니다. 네. 그게 그다음에 한국의 특징이네요. 네, 낮고 그다음에 그 고소득층에 대해서 과세 형평 이제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네.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누진세율 면에서 고소득층에 대해서 이 형평성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누진세율이 적게 적용이 되는 그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그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죠.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우에 조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지만 네. 그 낮은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이게 핵심을 비껴갔네요. 결국은 이렇게 그 돼 있는 이유가 네. 결국은 한국에서는 유독 고소득층에 대한 그 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 부분을 쏙 빼먹고 전체적으로 이러하니까 그냥 세금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그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애초에 3,450만 원에서 7천만 원 봉급자들은 연 16만 원 따져보면 월 13,000원 정도 늘어나는 데 비해서 고소득자는 대폭 세부담이 늘어난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양해해달라 이렇게 업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네, 이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조금 굉장히 큰 그 반발을 산 이제 대목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소득세하고 이제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소득세를 보면은 물론 이제 원래는 종합소득세가 있고 그 종합소득세 안에 이제 사업소득, 이자 뭐 배당소득, 근로소득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있지만은 워낙 근로소득세가 이제 크기 때문에 이건 따로 떼어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득 공제하고 세액 공제를 놓고 보면 네. 2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압도적으로 소득 공제가 이 세액 공제에 비해서 큽니다. 네. 클 뿐만 아니라 연소득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세액 공제가 제일로 높습니다. 네. 제일로 높고 이제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득 공제가 줄어들고 반면에 세액 공제의 경우에도 네. 상대적으로 그 연소득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의 근로소득자의 세액 공제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높지만은 절대액으로 비교하면은 소득 공제가 세액 공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죠. 네. 예. 그런가 하면은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다 이제 근데 자영업자들 사업소득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종합소득세의 경우를 보면 소득공제는 압도적으로 이 중산층 이하가 높습니다. 네. 고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반면에 세액공제로 넘어가면 네. 6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의 그 뭐 이렇게 약간 그 6천만 원의 중산층의 세액공제는 굉장히 미미한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세액공제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소득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내는 세액 그 혜택을 받는 세액공제가 6천만 원 이하의 중산층 이하에 비해서 4배 이상의 세액공제가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법 개정안에 소득공제를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라는 네. 말도 조금 설득력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6천만 원 이하의 중산층이 사실 굉장히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위험이 굉장히 높죠. 네. 높죠. 그러니까 이것도 설득력이 조금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반발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네. 다소 이제 감성적인 면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지금 현재의 그 조세 그 안을 세제 구조 안을 들여다봐도 네. 그런 문제점들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근데 세액공제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게 세액공제입니까? 이제 뭐 부모 부양한다든지 자녀 뭐 가족수 이렇게 가족수가 3명 있다든지 자녀 수가 네. 뭐 이런 인적 공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그 보험을 예, 넣어서 보험이라든지 뭐 카드 사용한 카드 거 뭐 사용. 이제 공제를 해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돈 많이 쓰는 사람에게 유리한 공제네요.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6천만 원 이하의 중산층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소득공제가. 아니 소득공제 말고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세액공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고소득자에 유리한 세액공제인지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네. 제가 구체적인 이제 항목을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1억 원 작년에 소득이 있었습니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소득 공제를 하죠. 네. 소득 공제라고 하면은 이제 그 과세 금액이 나옵니다. 네. 과세 금액이 나오면은 그 과세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이제 누진적으로 적용이 되죠. 네. 그럼 세율을 이제 각각의 이제 과세 금액에 따라서 이제 그 계산하면은 이제 내야 될 세금이 나오죠. 네. 그 내야 될 세금에서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세금 자체를 빼줍니다. 네. 그게 이제 세액공제인데 네. 그게 이제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특히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같은 데 이제 장사를 굉장히 좀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의 경우에 그 그걸 많이 빼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세액공제를 그렇게 빼주고 나면은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 되는 거죠. 자, 그 고소득자에게 그 세금을 이제 적게 물리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 그 구체적으로는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가령 뭐 소득 구간 1억 5천만 원에서 3억까지의 뭘 높이니까 그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도층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 더 물리면 뭐 국가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망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세율이 최고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그 명목상의 세율은 네. 사실 조금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명목상의 세율은 이제 과세 금액에서 그 소득 수준에 따른 세율이 그게 이제 명목상의 세율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세액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 명목상의 세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고소득자가 세금을 또 훨씬 더 많이 내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세액 공제가 큰데 그래서 이제 실효세율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실효세율. 예,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냐, 그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 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이 얼마냐를 놓고 이렇게 보면, 네. 그런데 이제 그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소득이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사람의 경우에는 실효세율 전체 그 사람이 이제 그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실효세율이 약 10% 정도. 1억이 넘는데 실효세율은 10%밖에 안 돼요? 1억 원 정도인 사람이 10%고 네. 이제 2억 원으로 되면은 그게 한 15%로 뜁니다. 네. 그다음에 3억 원 정도가 되면은 그게 한 2, 3%로 뛰고. 네. 근데 이제 3억 원을 넘어가면은 그 뛰는 폭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예. 오히려 이제 이게 누진세, 누증이 돼야 이게 이제 그 과세 형평성이 맞는 건데 3억 원을 넘어가는 초고소득자의 경우에는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에 그 소득자에 비해서 그 실효세율 누증 속도가 더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 건 문제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실은 그 개선을 하면 과세 형평성을 고치면 네. 지금 아까 그 이제 그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세수 중대 5년 동안에 2조 5천억 정도 네. 세수 중대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네. 이런 것만 시정을 해도 연간 2조 5천억, 1년에 2조 5천억의 세수 증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저희 연구소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추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근로소득세의 경우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 차이가 커서요. 네. 대개 이제 그 연간 뭐 소득이 이제 3억 원 이상 넘어가면 막 이런 정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선진국하고 비교를 하면은 실효세율이 40%를 넘어가야 선진국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 예컨대 그 연소득이 이렇게 3억 원을 넘어가는 그런 계층의 경우에 실효세율이 25%. 그다음에 연소득이 5억 원을 넘어가는 계층이 실효세율이 한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런 3억 원을 넘어가는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하나만 그 제대로 과세 형평성에 맞게끔 세율을 적용만 해도 연간 2조 5천억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근로소득자의 그 3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그 과세 형평성이 맞는 거로 조정을 하면은 훨씬 더 세수 증대가 세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 방치한 채 월급쟁이들에게 또 10,000원, 20,000원이 대수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이건 욱 하는 걸 넘어서서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새누리당에 이번에 이제 그 조세제도 개편, 세수 개편에 이제 참여한 아마 나성진 의원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 기억하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네. 그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로 기억을 하는데 네. 똑같이 고소득자가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감세를 했어요. 그때 감세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3억 원 이상 그 3억 원을 넘어가는 고소득자의 그 누진세율이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보다도 더 낮아진 그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이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좀 뉴스 듣고 다시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죠. 잠시 간추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한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침묵 시위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습니다.
집회에는 위안부 문제에 관심 있는 한국 교포들과 일본 교포, 시민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 제정과 사과를 촉구하고 독일 주재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일본 측이 제2차 세계대전 침략 역사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한 다짐을 지키고 피해국과 국제사회의 믿음을 얻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베 일본 총리는 일제패전일인 오늘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가는 대신 대리인을 통해 자민당 총재 아베 신조 명의로 공문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학교 건물 10곳 중 7, 8곳은 내진 설계나 보강 공사가 돼 있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 시내 학교 건물 2,900개 중 내진 설계가 돼 있거나 추후 보강을 해 지진에 안전한 건물은 24%인 662개에 불과했습니다. 밤까지 이어지는 무더위에 공원을 찾는 시민이 늘면서 한강공원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강공원 11곳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 톤 늘어난 89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지금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님을 모셔서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까 그 소장님의 말씀을 요약하면요, 결국은 그 박근혜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서 5년간 2조 5천억을 걷겠다고 했다가 다시 급 후퇴해서 이제 봉급쟁이의 그 세금을 더 걷는 기준선을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을 올리면서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2조 원 정도 더 걷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소장님 말씀은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 세율만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도 매년 그 정도는 더 걷을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게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에 선진국은 실효세율이 40%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는 25%에서 28, 29, 30% 이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그것만 더 올려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은 봉급쟁이들이 열받는 것도 그래보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그러면 월급쟁이는 그렇다 치고 네. 법인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의 실효세율도 뭐 16%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뭐 법인세의 경우에도 이제 그 법인이가 소득 이익 이제 이 규모에 따라서 다소 과세 형평성이 어그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그 실효세율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에도 오히려 중견기업보다도 실효세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세 형평성이 어그러져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면은 그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그 공약 가계부 복지 공약을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효세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개인의 경우에는 뭐 공제를 다 해주고 네. 나서 실제로 그 세금을 매겼을 때 그게 전체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비율이 실효세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기업도 마찬가지겠네요. 마찬가지죠. 법인세가 22%라고 하면은 네. 뭐 온갖 공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혜택도 있고 네. 그런 걸 다 빼고 나서 세금을 냈는데 네. 영업이익에서 세금 내는 걸 계산해 봤더니 실효세율은 뭐 한 16%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 그 재벌 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이 그만큼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을 좀 이렇게 북돋우고 경쟁력을 조금 키워주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그런 이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정경관언 사법유착과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 위주의 그 양적 성장 그 패러다임으로 해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네. 이제는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될 때가 됐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성장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라는 거죠. 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뭐 박근혜 대통령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라는 공약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또 이제 뭐 대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득 감면이나 뭐 또는 세금 감면 공제 부분도 비과세 감면 이런 부분도 이제 전부 그 해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죠. 네. 그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혜택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서 뭐 이런 대본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네. 여쭤보겠는데 전기세 부분도 네. 결국은 산업용 전기세가 원가의 85% 수준으로 공급이 돼 가지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아서 결국은 전력 대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 산업용과 이제 농업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기료가 굉장히 그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전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죠. 네. 그대로 그냥 기름이나 석탄을 갖다가 직접 떼서 에너지로 쓰면 되는데 네.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로서 다시 또 에너지원으로 쓴다라는 에너지 효율이 훅 떨어지죠. 떨어지고 비용도 이제 더 그렇게 낭비적으로 쓰는 데 대해서 또 요금을 적게 매기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일본이나 뭐 이런 경우에 보통 그 대형 공장들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대부분이 자가 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오래전부터 그런 정책을 해왔거든요. 정부에서 그 전기료를 높게 때리니까 아이고 그 전기 쓰는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면도 있고 네. 그런 면도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산업용이나 그 가정용이나 전기 요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의 원가 경쟁력이라는 것은 그런 에너지 절감 기술도 원가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 발전을 통해서 그 전력 회사로부터 사는 전기료보다도 자기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전기 원가가 더 싸니까. 먹히는 기술을 개발을 하면은 훨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국가에서 싼 전기를 공급하니까 그런 기술을 개발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오히려 석탄이나 석유를 떼도 될 걸 갖다가 전기로 바꾸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제 사실들이죠. 근데 그건 이제 시정을 해 나가야 될 과제죠. 네. 저도 더워서 열받아서 얘기해요. 아니, 저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주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다시,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수 부담 증가 하한을 이제 이번에 5,500만 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혀 보이지는 않지만요. 네. 그래도 여쭤봅니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중산층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5,500만 원이면 중산층 기준이 되는 겁니까? 네.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5,500만 원 올린다라고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가 필요로 하는 네. 35조 재원을 이런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네. 이거 간단합니다. 아까 근로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의 그 소득액별로 몇 명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그렇죠. 알 수 있죠. 네. 근데 그 분포도를 보면 네. 연소득 이제 그 봉급쟁이들로 치면은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소득을 얻는 사람이 20%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4천만 원 이하가 놀랍게도 그 6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 이하 월급쟁이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80%에 달합니다. 그다음에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1억 원을 넘는 월급자 그 봉급자는 2%에 불과합니다. 2%? 예. 2%에 불과한데 6천만 원 이하의 이제 그 봉급을 받고 있는 총 그 연봉을 받고 있는 이제 근로소득자가 전체 한 합치면 이제 90% 80% 이렇게 달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받는 전체 총 연봉 가운데서 65%에 불과합니다. 네. 전체 연봉을 이제 월급을 100이라고 치면 네. 65 정도를 받고 반면에 1억 원이 넘는 사람의 경우에는 2%에 불과한데 이게 13%에 해당하는 연봉 가져가는 거죠. 네. 받고 있는 거죠. 종합소득세는 그보다도 더 심해가지고 네. 1억 원 이하가 전체 95%에 달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받는 전체 종합소득
비중은 56%에 불과합니다. 1억 원이 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업 한 5%도 안 됩니다. 이 네. 5%도 안 된 사람들이 전체 종합소득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아주 심해져 네, 있네요.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의 이제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보는데 그 비중이 20%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4천만 원 이하는 이제 저소득층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60%인 나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고 또 하나는 네. 세부담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조금 올리면은 그거 조금 13,000원 올리는 건데 그게 뭐 대수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네. 실제로 근로소득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네. 부가가치세가 전체 그 직접세하고 간접세가 반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 반반인데 부가가치세는 거의 대부분을 이 6천만 원 이하가 부담을 합니다. 그렇죠.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소비세이기 때문에. 네. 근데 고소득자가 밥을 하루에 10끼를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좀 비싼 걸 쓰긴 하지만. 네. 그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거의 이 6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그 중산층 이하 소득자가 거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부가가치세도 예를 들어서 소득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면은 네. 뭐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근로소득세를 조금 올려도 뭐 그렇게 불만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료는 굉장히 그 중산층이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누진세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네, 네. 예, 참 그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은 1억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린 사람들은 참으로 살기 어려운 나라에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정세 없는 복지 공약을 했는데요. 새누리당과 일부에서는 복지를 강화하려면 정세는 불가피하다. 이게 사실 뭐 상식적인 주장인데 도대체 정세 없는 복지 공약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새누리당과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세가 불가피한 건지 뭐 똑같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민행복공약하면서 임기 5년 동안에 13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네. 135조 원을 연 평균으로 치면 임기 5년 동안에 27조 원가량 됩니다. 예, 4대강 사업을 매년 해야 되겠네요. 1년에,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1년에 정부 지출이, 정부 예산 지출이 지금 350조를 넘고 있습니다. 350조에 달하는데, 그럼 1년에 27조 원이면 한 7, 8%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4대강 사업이 얼마였습니까? 22조였잖아요. 예, 25조, 6조 이렇게 된 사업이죠. 네. 그러니까 350조에서 이미 그런 낭비적인 사업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350조 정부 예산을 제대로 세출만 제대로 합류만 시켜도 증세가 왜 필요합니까? 정세 없는 복지도 사실은 가능하네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봐도 네. 굳이 이 증세 안 하고 지금 정부 구조 그래서 제가 저희 연구소 계속 강조하는 게 정부 개혁을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1년 예산이 350조 원을 돌파를 하는 그런 점에 있는데 135조를 나누기 위해서 27조를 조달하려면 1년에 7, 8%만 절약해도 되는 건데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효불급한 사업이라든지 SOC 사업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도 사실 불효불급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줄여도 가능하긴 할 것 같네요. 근데 박근혜 정부의 생각은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135조 중에서 네. 85조는 그렇게 이제 정부 계획에서 세출 합류해가지고 조달하겠다라고 하고 50조는 이제 재앙의 양성화나 가세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느닷없이 이렇게 이제 증세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거죠. 네. 결국은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세금을 더 걷지 않고 그 복지를 하겠다는 공약 자체가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순 사기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요.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부 구조 계획과 정부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실질적으로 뭐 수십조 원에 네. 이르는 이런 절약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얘기네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연구소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뭐 대통령의 의지겠죠. 근데 지난 6개월간의 그 박근혜 정부의 그 과거 6개월의 행적으로 볼 때 그런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135조 중에서 85조 정도는 정부 구조 계획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다는데 저는 그런 공약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박근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뭐 그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이미 많이 조금 그 어그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만 5개월이 지났는데 네. 정부 예산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증가한 것 자체도 문제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재정 건전화를 하겠다. 증세 없이 재정 건전화해서 균형 재정을 이루는 형태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불과 5개월 동안에 박근혜 정부에서 공적 채무가 40조 원 이상이 급증을 했습니다. 네. 40조 원이나? 네. 5개월 동안에 이 증가 속도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더 빠릅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정부 이제가 그 돈이 이제 그 돈을 돈이 없으니까. 네. 돈이 없으니까 뭐 돈 없다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뭘 하는데 하여튼 흥청망청 쓰는 건 계속 쓰면서 돈이 이제 없으니까 그 돈을 메꾸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공기업들이 계속 이제 이명박 정부 때처럼 이렇게 또 그 빚을 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은 뭐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마 휘둘리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관료들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냐. 네. 어제 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나오셔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이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네. 그렇게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나라의 임을 절감할 것이다. 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결국은 참 그런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네.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불투명하다 그런 얘기인 것 그게 이제 같네요.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 그 당시 스스로가 첫 단추를 잘못 깨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내각 구성을 네. 관료 출신으로 그냥 해버렸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그 대가를 이제 치르는 것 같습니다. 관료들을 중용한 그 대가를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 거네요. 네. 오늘 소장님 나오셔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짧게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딱 더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네. 힘든데 세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문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의료보험 같은 이 사회보장 부담도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함께 같이 그 국민들이 좀 고민을 하고 정부도 근거 없이 그냥 불쑥하고 세금 좀 올리겠습니다라고 툭 던져버리는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라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김강수 경제연구소 김강수 소장님이었습니다.